사회불평등과 정의 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강의 주제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서 본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 4강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불평등의 관점에서 여러 통계와 지표를 살펴볼 것이고 2부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2부에서는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국가에서 몇 위며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평균이 있다면 그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한국 사회가 과연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지 이걸 이제 통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정답이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전체적인 국민 총생산의 수준도 GDP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도 세계 12위권 정도의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 일단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 어느 정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경제적 차원만치 사회적 차원이 같이 발전해 왔느냐? 그걸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적 차원에서도 보면 현재의 인류가 물질적이나 기술적 진보의 정점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전례 없는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가? 이걸 물어보면 사실 정서적, 감정적으로는 아직 좀 고통스러운 수준에 있다. 왜 그런가? 그걸 이제 통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부와 물질적 소득에 관한 우리의 감정은 좀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탐욕과 과잉에서 가치, 공동체, 가족을 중시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점점 개인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무책임해지고 있다는 느낌, 이 이중적 감정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한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 관심의 초점을 경제 성장에서 사회 전체의 심리적, 사회적 복지로 옮겨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대안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치료나 처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사고로 전환시켜서 삶과 정치를 바꿔봐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한다면 아마 법과 제도를 통한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실패를 개선해 볼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라는 게, 레벨이라는 것이 물질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의 정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부모, 종교, 가치, 교육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얼마냐, 이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이전부터 공동체 해체나 반사회적 조짐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특히 더 그런 행동이 증가되면서 사회가 좀 붕괴됐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회학자들은 표현할 때 브로큰 소사이어티, 붕괴된 사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반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금융위기로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어서 이제 사회 붕괴를 가져오는 붕괴된 사회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이 붕괴된 사회나 붕괴된 경제는 불평등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표는 우리가 사회 불평등 정도를 평가할 때 흔히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끊어서 나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10개의 단위로 10%씩 나눠서 10개의 단위로 나누면 10분위, 그 다음에 5개로 나누면 5분위,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는 10분위 단위죠. 그래서 보면은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평균 연봉의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분위하고 우선 10분위, 제일 잘 사는 사람 위에서 10%, 제일 못 사는 아래서 10%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사회가, 어떤 집단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명에 앞서서 있는 10명과 제일 처져 있는 10명을 비교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다시금 이제 통계를 합해 놓은 자리가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평균 소득이라는 게 연봉으로 따져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37%, 2천만 원 밑에 포진해 있는 사람이 3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2천만 원 밑에가 36%, 2천만 원과 4천만 원 사이가 37%.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거의 그 여기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 하한선에 포진해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상층부에 위치해 있는 이런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경제 성장으로 우리가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물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진보의 동력이나 발전의 실마리가 안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으로 행복과 평안이 올 거다, 그게 정대할 거다,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면 배를 고를까, 배를 배고픔에서 벗어날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덜 먹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화비만율이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대수명하고 연관을 지니게 되는데, 즉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목숨은 타고났다, 인명재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건강 상태가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평균적으로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느냐, 그걸로 이어지느냐, 뭐 그렇게는 평가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가 더 부유해졌다고 해서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건강, 행복, 복지를 나타내는 어떤 지수를 사용해도 부유한 국가가 점점 부유해진다 해서 그게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질적 성장이 아직도 중요하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 자체, 그 기초를 다져놓는 것 자체가 인간 복지에 여전히 중요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소득의 추가 상승으로 건강, 행복, 복지가 그만큼 비율로 상승하느냐라고 따져보면 그거는 영향이 좀 많지 않더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 내, 사회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즉 소득과 건강이나 행복하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소득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낮아지긴 하죠. 그리고 각 사회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수입과 관련도 있고, 하지만 같은 사회 내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또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부유한 사회끼리 비교해 보면 한 사회 사람들이 다른 사회 사람들보다 2배 정도 소득이 높아서 2배 정도 부유하다고 하면, 부유한 사회끼리는 건강 행복에 의해서는 2배가 높으면 행복과 건강도 소득에 비례해서 2배로 높아져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즉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평균 수명이나 삶의 질 차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같은 국가 안에서 그 수입 차이가 그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이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자면 2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을 실질 소득 수준의 삶의 질이 아니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균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나으냐 하는 것, 즉 자기가 그 사회 내에서 서열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수명의 차이가 상대적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 계층 사다리 위쪽,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이동성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 수명의 차이 나는 게 수입이나 지위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계층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어디로 이동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 내에서 소득을 줄이거나 뭐 이런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난이냐 불평등이냐. 우선 과연 사회가 불평등하다면 어느 정도 불평등한 것인가, 뭐 이걸 측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자면 소득 불평등부터 측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 좀 더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3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방법. 즉 아까 그 평균 연봉을 얘기할 때 우리는 10개 단위로 나눴죠. 그러니까 10개 단위를 2개씩 묶어서 하면 5개 단위가 되겠죠. 상위 20%, 하위 20%, 그 다음에 20, 20, 20 해서 5개로 분류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20%와 위쪽에 있는 20%를 비교해 보면 그들 전체적으로, 저기 아까 비교한 거는 평균 연봉이지만 평균 연봉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니면 재산을 다 포함한 부의 차이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럼 사회가 얼만큼 부나 자원이 편중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사회 전체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니계수라는 게 있죠. 지니계수는 이제 1과 0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등하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래서 0이 되면 완전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1에 가까워지면 불평등이 이제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이 되면은 완전 불평등한 사회, 뭐 이걸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법 복잡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수치가 뭘 드러내느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니 계수의 수치가 적으면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한 지니 계수 값이 보통 0.3에서 0.5 정도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0.3 뭐 얼마였는데 그 다음 해에 0.3에서 벗어나서 4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빈 후드 지수라고 해서 완전 평등이 달성되려면 부자의 소득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무슨 서양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정의의 사도처럼 로빈 훗이 이제 의적처럼 이걸 그 뭐 잘 사는 사람들 자산을 훔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안 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상징적 의미를 달아서 완전 평등하려면 부자 소득 얼마를 떼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측정하는 지수가 이제 로빈 훗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하다 그러면 불평등을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느냐 하자면 불평등이 어떤 걸 도대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폭력도 넘치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 반대로 그러면 평등한 사회라 그러면 평등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건강 문제나 사회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이게 이제 만연했다는 것은 평균적인 삶의 질적인 차원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이 힘든 문제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점점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이제 상승 이동을 그 밑바닥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 머물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되게 되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그 거대한 분류 체계에서 뭐 학업이나 건강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다 보면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거 환경도 열악해지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육 기회도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 등등이 사실 물질적 환경, 소득 수준의 낮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 쭉 탐색해 들어가 보면 원인은 하나다. 즉 건강이나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건 결국 불평등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가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에서 이 불평등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불평등 사회이면 사회일수록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으로는 일단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소득 불평등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사회 계급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심한 건강과 사회 문제는 불평등하면 할수록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유계 수준,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이 층이 나눠져 있는 그 정도, 기울기, 뭐 이런 걸 드러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내 소득 경제 격차의 정도는 건강과 사회 문제에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서도 새로운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즉, 건강과 사회 문제들의 결과들이 사회적인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즉, 뭐 사회학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사회적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층이 지어져 있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 그 밑에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그 다음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게 왜 나눠지게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높은 물질적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건 한계에 다다라서 그러면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길이 뭐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성장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해나갈 수 있으면 해나가면 좋겠지만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곧 국가의 성취도를 높이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발도상국들의 불평등은 뭐 여러 이유가 이제 합해진 결과지만 부유한 국가들로 이제 시선을 돌이켜 보면 그들한테 중요한 건 부와 소유물 이걸로 이제 주로 이제 그 불평등이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한국인이 왜 불행한가? 이걸 봤더니 한국인들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비율로 드러나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여기서는 어떻게 측정했느냐?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몇 퍼센트 되느냐, 뭐 이걸 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측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기화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만약에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이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일단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만족도에 포함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관적인 삶의 만족이겠죠. 물어본 거니까 그게 답했으니까 자기가 느끼는 바를 답한 거니까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똑같아 해도 주관적인 만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은 또 경험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만족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라는 게 2015년 기준으로는 33% 정도, 33.3%.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당신 삶에 만족하시냐? 그래서 매우 만족하다, 약간 만족한다는 수준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니까 이건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삶의 만족도를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삶의 만족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2003년에서 2012년 정도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듯 하지만 2012년, 13년, 15년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15년 기준으로 삶에 만족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33.3%라고 그랬잖아요. 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거쳐가는 동안에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럼 이 정도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얘기하자면
OECD 국가들 평균보다는 낮으니까 한국인은 그 경제적 그 성공 수준에 비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걸 보면 2007년도와 2016년도 각각의 한국의 OECD 국가들 중에서 주요국들의 삶의 만족도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가운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칸이 OECD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전체다가 아니라 몇몇 나라들만 비교한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제일 2007년이나 2016년에 제일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수준에서도 OECD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삶의 만족도를 가장 이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는 나라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덴마크. 여기 비교한 여러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정서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행복감도 여전히 역시 이제 삶의 만족도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 11점 척도를 해가지고서 1점, 0점부터 11점 만점으로 해서 행복하냐 이래서 행복감을 측정해 봤을 때 우리가 7점 이상이 행복하다고 7점 이상의 행복감을 느꼈다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3년 한 46에서 48 정도 수준, 절반 정도는 이제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절반 정도 행복하다 그러면 뭐 절반 정도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거니까 역시 이제 높은 수치다.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게 이제 뭐 뒤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꼭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니지만 자살률도 이제 보면 그하고 연동되어서 비슷한 수치로 다가가고 있다 해서 그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살률은 뒤에 다시 한번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각각의 그 불평등의 그 여러 측면들, 건강 불평등, 교육 불평등,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뭐 경제 불평등을 얘기하는 소득 불평등, 사회 불평등,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젠더 불평등 등등의 주제는 사실 그 후속 강의에서 각각 독립된 주제로 다루겠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불평등의 개략적 수준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통계 수치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많지만 뭐 그게 설명이 부과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자살률이라고 그러면 삶의 만족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자살 원인이 낮은 삶의 만족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낮은 삶의 만족도가 있으면 높은 자살률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이 외환위기 시기에 좀 높아졌다가 낮아진 후에 다시 2000년대에 걸쳐서 꾸준히 높아져서 2016년도에 자살률이 25.6명,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죠. 그 자체는 뭐냐면 한국의 자살률이 25.6명이라는 뜻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25.6명. 자살률이라는 건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굳이 하루 단위로 나누면 하루 36명, 분 단위로 나누면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나라. 그래서 이건 13년째 OECD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통계다. 뭐 이런 평가도 있죠.
자살의 원인을 살펴봐도 주로 이제 그 소득 불평등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죠. 저기 보면 아이슬란드 여기 보면 106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13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 한 70명이 약을 먹는다. 1000명 중에 우리는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13이라면 핀란드는 70명, 아이슬란드는 106명. 근데 알다시피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 복지국가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 삶의 만족도도 높게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지표에서 우리가 이 통계표에서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약 먹는 걸 좀 불편해하고 약 먹는 사실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게 알려지는 걸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울해도 약을 먹는 사람들은 작다. 그래서 통계에 누락돼서 잘 나오지 않는다. 통계에 누락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약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낙인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약을 통해서 치료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약을 먹는 경우다. 이게 반영된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살하는 숫자의 자살률의 비율로 봐서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 사실은 그래서 약을 안 먹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면 거기 1983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살률이라 그러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우리가 자살률로 이제 통계를 내죠. 그래서 봤더니 근래에 있는 표만 좀 보면 2011년도에 31.7명 정점을 찍었죠. 그 앞에는 이제 정점이 있지만 그 최근 걸로 보면 정점을 찍고 2014년도에 27.3명, 2015년에 26.5명, 2016년도에 25.6명. 그나마 감소세에서 조금 그 완만한 형태를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걸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위인 헝가리가 19.4명, 3위인 일본이 17.6명 정도 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이 월등히 높다. 2013년도 통계인데 OECD 자살률 보면 월등히 높다.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1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좋은 그 설명은 아니죠. 역시 이제 최근 통계, 가까운 통계를 보면은 2017년 9월달 통계만 봐도 OECD 평균 자살자 수가 10만 명당 12.1명 정도가 되니까 스위스가 그 평균 정도 위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일본이 17.6명, 일본이 한때는 자살률이 좀 높았죠.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헝가리도 이제 2위를 차지했지만 19.4명인데 우리는 그보다가 1위지만 2위하고 차이가 10명 가까이 나는 28.7명 심각한 자살자 수를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통계는 우리가 그 막대 그래프를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선 그래프를 표시한 이유는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보면 우리가
그 85년도에서 90년도, 95년도까지 이르자면 자살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뭐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이제 20명 선을 드디어 이제 가기 시작해서 2010년도경에 31명까지 되는 선이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추세가 뭐 유지된다면 2022년 뭐 얼마 안 남았죠. 한 2년 뒤에는 19.8명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거는 사회정책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적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 또 이거 영향을 받겠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앞서서 표에 설명됐으니까 반복하지 않고 두 번째 그 다음에 OECD 주요 국가들은 그러면 자살률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한때 이 앞쪽으로 가서 보면 95년도 정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교해 보면 일본이 굉장히 그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도 굉장히 높은 자살 자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나라들은 대다수가 낮은 수준으로 완만하게는 하여튼 낮은 수준으로 자살률이 떨어져 가고 있죠. 근데 한국은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하여튼 고공행진을 거듭해서 현재 28.7명 14년 통계에서 28.7명을 해서 이미 그때 이제 14년 통계인데 13년째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1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수십 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살의 주요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원인,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및 그 경제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단 높고 사회문화적 요인도 많이 작동하죠. 우리나라 자살 원인을 보면 개인의 정신질환, 질병이 주로 꼽히지만 다른 선진국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뭐냐? 소득 불평등, 그런 경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들의 자살 동기하고 좀 다르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2016년도 경찰청이 발표한 자살 주요 동기 자료인데 자살 동기의 36.2%가 정신적 문제였고 경제생활 문제도 23.4%, 신체 질병이 21.3%, 1, 2, 3위가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업무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살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실업률과 상대적 빈곤율,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자살률도 높아져서 아까 시계열로 본 그 자료를 보면 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2년 카드 대란, 그 다음에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때 이제 또 자살률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원상 회복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자살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펴본 통계가 이 그림을 보면 상대적 빈곤율하고 그 다음에 자살률 변화 추이를 같이 한번 연동시켜서 본 건데 보면은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우리가 상대적 빈곤율이라 그러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이제 빈곤선으로 보고 그 밑에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 건데 보면 거의 그게 이제 빨간 그래프죠. 파란 그래프가 자살률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 거의 같이 연동돼서 가고 있다. 비슷하게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침 빈곤이 경제적 문제 중에서 빈곤이 자살하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 원인 결과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불평등의 두 번째 차원 기대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여명은 다른 말로 기대수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표현하는 걸 보면 태어나서부터 얼마쯤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느냐,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인명은 제천이다. 즉 얘기하면 사람의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명적으로 오래 살 수 있고 운명적으로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이제 우리가 통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자연 뭔 뜻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일찍 죽고, 잘 사는 사람은 또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또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고 일찍 죽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통계표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 평균 수명 이걸 이제 주로 지표로 썼는데, 요즘은 거의 평균 수명이라는 기준을 쓰지 않고 기대 수명, 기대 여명 이걸 이제 주로 그 척도로 삼죠.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1세라고 그러면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015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5년에 아까 birth라고 했잖아요. 위에 보면. 그러니까 2015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지표겠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이를테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영양 섭취에 있어서 어떤 그 형태를 취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료기술은 어떤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그들이 보장받는 건강의료보험 형태는 또 어떤지,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해서 이제 그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이제 추정하는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이제 과학적 그 근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대 수명에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재근 국회의원이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한 자료를 이제 보면 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20%의 경우에는 거기 보면 2015년 기준에서 82.1이 기대 수명인데 1세가 기대 수명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죠. 85.14세. 못 사는 사람 하위 20%는 78.55세. 평균 빛이다, 이런 얘기죠.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까 6.5세.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를 잘 사는 사람들, 위에 잘 사는 사람들 20%. 그 100명의 인구가 한 마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 10명은 못 사는 사람 밑에 10명보다는 한 6, 7살, 6, 7년을 더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지역별로 봐도 뭐 서울 뭐 좀 높고 지역별로는 거의 이제 그 큰 차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데 이제 소득별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대 수명에 대한 정의가 있죠. 특정 연도의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이게 이제 기대 수명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을 여러분들이 마치 2017년도 기대 수명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2017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전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이런 의미란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특히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영수를 우리가 기대 연명이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최근 통계를 해서 2017년 기준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82.7세, 그러니까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85.7세, 남자가 79.7세, 이것도 남녀 성구별을 하면 한 5, 6년 차이가 있죠.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걸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오래 사느냐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그게 이제 생물학적 이유인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명확하달까, 그 다음에 그 설득력 있는 증거는 채택되진 않지만, 여하튼 이제 통계 자료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분위별, 우리가 그 경제 불평등을 측정할 때도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기대 수명도 상위 20%,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위에서 20%, 아래에서 20% 이렇게 20% 잘랐을 때 그렇게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아까 2015년 통계만 보게 되면 상위 20%가 85세, 하위 20%는 78세. 그렇게 된다면 85세니까 7세나 6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산다, 뭐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죠. 이 자료를 보면. 그 기대 여명, 기대 수명에 관한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얘기고, 지금부터는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19년도 4월 달에 있는 신문 기사인데, 2019년 4월 신문 기사지만 이제 통계는 그 전에 작성된 걸로 발표된 걸로 하게 되니까, 여기 보면 지금 2016년에 태어난 아기니까 세계보건기구 발표한 2016년의 기대 수명이겠죠. 기대 여명. 그래서 그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82.7세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서 9위 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국가 순서별로 보면은 일본이 오래 살고,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뭐 이 정도 순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별로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왜 그러냐, 뭐 이러면 거기 어떤 사람은 암이나 알코올 관련 질환, 간 질환 위험 뭐 이런 거, 자살, 교통사고 이런 등에서 이제 남성들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한 6, 7세 차이라는 걸로 분석하는데,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고, 이것도 이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면 교육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누구나가 지금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교육이라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이라는 게 불평등을 더 유지시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엿보이는 거라는 조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포럼에서 발표된 그 논문인데, 2005년하고 2011년 사이에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본 거죠. 그래서 외국어 영역에서 특히 이제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 잘 사는 집 아이들하고 못 사는 집 아이들하고 특히 이제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불평등 구조가 실제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입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남성 보호자의 학력,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교육 성취 기회의 우열이 결정되는 기회 불평등이 보이더라. 대학 입학생들의 수능 성적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봤더니, 즉 무슨 뜻이냐, 남성 보호자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주로 나가서 밥벌이 하는 가장이 이를테면 학력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가장을 포함한 전체 그 엄마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 소득이 높은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수능 성적이 나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런 결과로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이 잘 산다. 뭐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하게 됐다. 그만큼 이제 교육 여건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학력이 대물림 되는 거 아니냐. 이 조사는 그 아까는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에는 어쨌거나 대학이 서열화됐기 때문에 1위의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울대 신입생들 중에서 부모가 어떤 그 사회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해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울대 신입생들이니까 성적이 좋아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전제한다면 그들 부모들 중에서 대졸이 80%, 뭐 이 정도 된다면 역시 아버지 엄마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좋은 대학에 가는 형태로 이제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신입생, 서울대 신입생들의 특성조사 보고서 뭐 이런 이제 분석 결과인데 입학생이 2,353명 중에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신입생이 29.1%.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서 350만 원 미만과 350만 원에서 또 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25.1%, 24.4% 높게 나타났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월 수익이 높은 부모를 지닌 그 배경의 학생이 다수가 이제 서울대에 진학한 걸로 그래서 예전처럼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이를테면 논 팔고 소 팔고 이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이 상아탑이란 비유에 걸맞게 그런 비유를 이제 비꼬기라도 하듯이 우골탑 소 팔아서 소자를 써서 소뼈 우골탑 대학에 이제 그 어렵게 공부시키는 걸 뭐 논법 팔고 소 팔아서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 워낙 그 잘 사는 집 아이들의 진입 장벽을 통과하기 힘들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아까 말한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 수준 서울대 신입생들을 조사했을 때 보면 대다수가 한 50% 60% 가까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55% 엄마는 55 아빠는 엄마가 58 아빠가 55% 근데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대학원 졸까지 포함시키면 대다수 서울대 신입생의 대다수 학생들은 그 대졸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확대시킨다 그래도 거의 전체가 이제 고졸 이상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다. 학력 대물림은 이제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런 불평등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 불평등, 경제 불평등 아니면 부의 불평등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경제 불평등, 그 부의 결국 돈에 있고 없음이라는 게 건강 불평등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기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 건강 불평등은 다른 차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교차하는 불평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학력이나 부의 수준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앞에서 살펴본 거고 그것 자체가 집안의 그 부의 정도가 소득의 정도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또 아이들의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봤더니만 뭐 예전에는
못 살던 시절에는 살이 좀 쪄 있는 게 잘 사는 부유함의 상징처럼 비춰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봤더니 좀 읍면 지역, 도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교육 환경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건강에도 불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만 학생 비율, 우리가 표준 체중에 대비해서 전체 비만 학생을 이제 뽑아보면 그 비만 학생은 17.3% 정도 되는데 2008년도보다는 6.1% 정도 높아진 걸로,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인 농어촌 지역이 비만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더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어촌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은 걸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그게 앞서서 설명을 보면 농어촌 학생 중에서 상당수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다 먹는 것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돼서 학생 비만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통계나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이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 높게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생활 패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추측에 관련된 거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논평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을 제가 이제 물음표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평등의 여러 차원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불평등의 결과가 현재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못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중산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계층이 몰락했다. 중간 계층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주로 없어졌다는 건 뭐겠어요? 잘 살아서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대다수 이제 못 사는 사람으로 층으로 포함이 되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양극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건 좀 오래된 조사니까 2005년도에 신문 기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때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통계를 했는데 한 15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한번 보라고 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이 표는 거칠게 나와 있지만 하여튼 2004년도, 2005년도 당시에 중산층이라 그러는 가구의 평균치가 뭐냐, 가구원수 한 4명, 가구주 연령은 40대 초반, 소득으로는 311만 원, 그다음 각종 이제 지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 그림은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자영업자와 특히 이제 근로자들이 가계부채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 이것 역시 이제 심각한 문제로 언젠간 드러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표는 시대별로 중산층이 어떤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 건데, 여기 보면 중산층 아래 보면 파란 선이 중위소득 50에서 150% 미만의 비율, 똑같이 이제 빨간 줄도 중위소득 50에서 150% 미만 비율인데, 이를테면 파란 선은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빨간 줄은 처분 가능 소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전기세도 내고 월세도 내고 자동차 할부비도 내고 등등 해서 남는 돈이 뭐겠어요? 써먹을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물건을 사고 옷을 사고 뭐 등등.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 이런 거는 이제 다 내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비 내고 이러고 이제 자기가 소비할 거, 뭐, 이를테면 외식할 수 있다든가, 새 옷을 산다든가, 뭐 할 수 있는 여러 개 돈을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뭐냐면은 중위소득 중에서도 50%, 150% 미만의 비율로 보면은, 92년까지는 뭐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가, 금융위기, 뭐 두 차례 금융위기가 있었죠. 98년도 우리가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 때, 급격히 한번 타격을 맞아서 중산층이 가처분 소득 할 수 있는 50에서 150 선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수가. 그러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뒤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2003년도하고 2007년도에 있는 노무현 정부라고 얘기하는 참여정부가 있었는데 그 사이 이제 참여정부 그 금융위기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김대중 정부 그 이어지는 참여정부 때 오히려 중산층이 캐치프레이즈가 서민을 위한 정부 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몰락하는 걸 돌이켜 세우지 못한 걸로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편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있는 미국에서 불어닥친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뭐 우리가 월가시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또 한번 이제 중산층이 몰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여전히 완만하지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은 결국은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는 게 이제 부의 분배에 있어 가지고서 여전히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물질적 소득의 수준을 유지 못해서 그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니까 중산층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니까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건데 그 계기를 메커니즘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소득층의 소비는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소비는 늘어나는데 그 비중이라는 게 저소득층 소비가 줄어드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비가 위축되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불안이 증가하게 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소비도 줄어들었으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물건 만들어내는 게 안 팔리니까 이를테면 회사를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늘려서 공장을 확대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위축되니까 투자도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건무역제를 주창하고 또 반세계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교역을 자기네 나라의 보건무역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역을 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회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지대 추구행위. 그러니까 이제 빌딩을 사서 아니면 무슨 집을 사서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챙기는 뭐 이런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건을 생산해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수익이 보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의 인적 자원 축적 기반이 약화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교육도 줄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니까 이것 역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소득 분배 악화로 돌고 악순환이 거듭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주제로 되돌아가서 물질적 성공, 외관상으로 보면 세계 경제 규모의 수준에서 보면 앞순위에 있고, 뭐 보면 그래서 국민소득 수준도 향상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정도 순위에 걸맞게 행복한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또 대상을 바꿔서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행복에 대한 측정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으로 당신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지표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마련해서 통계를 발표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양쪽 다 살펴볼 텐데 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행복 그 순이라고 얘기할까? 이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경제 수준에 걸맞는 행복 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2015년도 17년 사이에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랭킹을 매긴 건데 하도 여러 나라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1위가 핀란드, 옆에 있는 건 점수죠. 10점 만점에 이제 7.6점 뭐 이런 이제 지표가 있는데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뭐 이런 순이죠. 주로 이 위치한 거 보면 행복 수준을 보면 앞부분에 위치한 나라 보면 대다수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복지 국가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앞순위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걸 보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 해서 5.875 이래가지고서 5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 통계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발표된 거니까 그 이전에 2015년, 17년 사이에 이제 행복 지수를 이제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우리는 5.87을 5점을 얻어가서 57위 라고 얘기하고 뭐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는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고 싱가포르가 34위, 뭐 일본이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 5.92로 해가지고 54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통계는 안 보이고 뒤로 쭉 넘어가면 한 5.246 해서 86위 이렇게 이제 포진돼 있죠. 여기 보면 행복 지수를 어떤 식으로 객관적인 행복에 대한 평가라 그럴 수 있겠죠. 행복 지수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관용 문화 등에 근거해서 산출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내는 거다. 이제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통계는 아까 이제 2018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전에 나온 통계도 별반 차이가 없죠. 뭐 순위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 아래 통계 2013년도 기사를 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복지국가 덴마크가 1위, 한국은 41위. 한국은 그때 비하면은 떨어졌지만 뭐 여전히 한 50억 위권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6.267 마크에서 41위에 되어 있는 표를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인 나름대로 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그 분석을 통한 행복 지수였고 이제는 이제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뭐냐면 물어보는 거죠.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질문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한 통계는 크게 국민들의 전체적인 통계는 뭐 잘 없어서 청소년에 대한 설문 하나를 본 건데 세부 항목으로 어떤 질문이 있느냐
자신이 건강하냐? 뭐 이런 질문에 24.4%가 그렇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학교가 좋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비교해 보려고. 그랬더니 29.9%. 그다음에 자신이 행복한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55.4%가 각각 그렇다 이런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어떠냐? 쉽게 얘기하자면 너 행복하냐? 너 친구하고 가족 사이의 관계 좋냐? 물질적으로 너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등등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각각의 이제 그 포함되는 나라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전체 다를 대상은 한 건 아니고 우리가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22, 그 다음에 가족 친구 관계는 12위, 뭐 물질적 행복은 12, 그 다음에 보건과 안정이나 건강 관련 행동은 한 5위, 6위, 교육은 그래도 높은 위치 이렇게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복 지수를 평가하자면 여전히 주관적인 차원에서도 당신 행복하냐 물어봤더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행복하다는 답변을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국은 제일 낮은 위치에. 그래서 결론 삼아 얘기하자면 한국은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주관적으로도 본인이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많지 않아서 꼴찌 수준에 있고 또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행복 지수를 측정해봐도 한국인들의 행복감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제로 얘기했던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뭐 이 결론이 이제 그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는 뭐 2014년도 긍정 경험 지수 조사 결과를 WHO 즉 세계 보건기구가 분석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긍정 경험 지수가 높은 보니까 그건 이제 경제적인 수준하고 상관없죠. 봤더니만 1, 2위 차지한 데가 뭐 100점 만점에 89점, 94점 이 언저리에 있는 공동위 한 세 나라에서 봤으니까 파라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보면은 뭐 1위서부터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 보면 특수한 나라들 몇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면 자살률을 봤더니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지수 높은 나라들이 자살률 역시 낮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더니만 긍정 경험 지수가 그 59점을 차지해서 118위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자살률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최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더라 이런 얘기죠. 이 자료는 이제 또 자살률 같은 경우가 그 각각 그 어떤 대상 연도에 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따라 조금 달라지니까 어쨌거나 이제 자살률 긍정적 경험 지수가 낮으면서 자살률은 높은 나라라고 이제 그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까는 뭐그 주관적 행복 지수를 측정할 때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너희들 행복하냐 이렇게 주관적으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전체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행복하냐 하는 주관적 행복 지수를 물어본 통계가 하나 있어서 조금 오래된 거지만 하나 뽑아봤어요. 거기서 표를 보면 그게 보면 토탈 22%라 매우 행복하다 답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토탈이니까 이거는 평균 22% 정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가 1등을 차지했죠. 당신 행복하냐? 나는 매우 행복하다 답한 사람이 절반 정도의 사람이 행복하다고 답한 반면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디아, 멕시코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쭉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사우스 코리아 보면 겨우 7%의 사람만이 행복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뭐 평가를 하더라도 그 과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행복하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지수한 객관적 행복 측정에서도 높은 점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당신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이게 왜 행복감을 못 느끼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과목 전체를 통해서 과연 그게 심리적인 문제냐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참고자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올려놓고 그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하지 않는가 뭐 이 두 책을 요약한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그 장하성 본인이 강연하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봤을 텐데 이 정부 들어있어 가지고 경제정책 초창기 앞부분의 경제정책 근간을 이루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이 정부의 초창기 정책은 전반기 정책은 경제정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줄여서 얘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소주성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불평등한데 그 불평등은 가장 큰 원인은 재산 불평등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인데 그 소득 불평등의 근간이 뭐냐 라고 얘기하자면 임금 불평등이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 차이가 자꾸 극심하다 보니까 노동자들 간의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하고 자본가를 비교해 봤을 때도 기업가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또 그 벌어들이는 수익의 차이가 드러나서 결국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이 악화됐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뭐 이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장하성 교수가 이제 정책실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정책의 근간이 소득주도 성장이니까 임금 인상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임금 인상 효과를 주는 정책들이 또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자면 최저임금 전반을 끌어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 뭐 이것 역시 이제 그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시간에 결론을 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해서 이런 자료를 놨지만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왜 그런지 실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가 또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임금 인상 효과는 또 다른 그 경제 부분에 이를테면 생산성이나 뭐 기업 경쟁이나 여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임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또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런 논쟁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라 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우선 노동시간을 보면 근로시간은 2071시간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8개 국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다. 그 다음 고용률은 66.1% 35개국 중에 21번째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도 31개국 중에 23번째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생산성은 좀 약하고 노동자들한테 분배되는 분배 비율은 또 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고용률 그 다음에 뭐 근로조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관한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그래서 멕시코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고 뭐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국가별 평균 근로 시간이 이제 그 연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순위상 변동은 없고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일하면서 그러면은 뭐 제대로 생산성을 확보하면서 하느냐 이래 봤더니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오랜 시간을 일하는데 봤더니까 국가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봤더니만 OECD 평균이 47 시간당 47달러로 이렇게 표기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28이 30.4달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 통계는 이제 풀타임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라별로 남성, 여성 각각 연도별로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국제 비교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 신문 기사는 이제 법정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각각 이제 그게 실현됐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뭐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논쟁을 할 때 기준으로 어떤 걸 삼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보수적인 신문에서 나온 이제 컬럼인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나름대로 평가니까 이거는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천천히 기사를 그대로 링크 알려다 그냥 풀어서 올린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뭘 하는지 적어도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최저임금은 제도로 확보되어 있는 거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국가가 최저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상 임금을 주라는 얘기지 그 정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대다수 이제 대기업이나 정규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최저임금 선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책정되죠. 근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춰줘야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낸 일종의 그 최저임금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적용되는 대상 뭐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지금은 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2020년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이 정부에 들어서 임기 내에 10,000원 최저 시급을 10,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급격히 올리면서 반대가 지금 심해가지고서 아마 임기 내에 10,000원 실현을 못할 것 같아서 대통령이 뭐 사과한 적도 있죠. 그 이제 구체적인 표를 한번 보면 왼쪽에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2009년도에 4,000원 수준에서 여기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여기 보면 단위로 보면 6,470원에서 7,500원이니까 얼마 정도죠? 한 뭐 대략 한 1,000원 정도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이제 8시간 노동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135만원에서 157만 원이니까 3, 4, 5, 한 2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인상률을 보면 비교적 뭐 완만한 수준에 있는데 아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00원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폭 올리는 이 정도 선은 올려야지만 임기 내에 10,000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이 정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반대도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들 주로 이제 뭐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보시면 이제 편의점 이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반대가 많아서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라서 많은 달성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이 표는 최저임금의 국제적인 수준을 우리가 이제 그 각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그대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수준이 하여튼 그 호주나 뭐 프랑스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등등의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보면 터키나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고 그 앞에 바로 무슨 스페인이나 그리스 정도 수준 보다도 우리가 더 뒤에 떨어져 있다. 뭐 국제적인 수준에 보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수준에는 뭐 대폭 인상해서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해보면